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이미 7월부터 시행 중인 유럽의 미카법이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이요. 사실은 미국 다음 가는 엄청난 금융시장, 특히 주식과 채권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아도 이거보다는 작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큰 유럽의 코인 시장을 좌우할 법이 최근에 발효가 됐으니 그게 바로 미카 법입니다. 오늘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유럽의 암호자산 포괄 규제법이다. 유럽에서는 코인으로 장사를 하려면 이 말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법입니다. 23년 5월 달에 제정이 돼서 24, 25, 26년을 거치면서 뭐 수정도 하고 유예 기간도 주고 하면서 몇 년을 끌다가 이제 26년 7월 1일자로, 그러니까 그냥 이번 달입니다. 전환 기간이 완전히 종료되면서 유예 기간을 더 이상 주지 않으면서 코인을 하는 모든 사업자 자산 뭐 기업들은 예외 없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된다. 요약을 하자면 이제 오랜 유예 기간 줬으니까 유럽에서 장사하려면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퇴출이야, 상장 폐지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꽤나 강력한 법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미카법으로 인해서 수혜보는 곳이 있고 피해받는 곳이 있을 텐데, 일단 피해보는 쪽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보통은 미카 라이센스를 받고 싶지만 타이로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의외로 대표적인 곳이 바로 바이낸스입니다. 7월 6일자 기사였는데요. 미카 라이센스 확보를 실패해서 이제는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다. 7월 1일부터 적용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부터 퇴출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프랑스 이용자는 자산 출금만 가능하고 현물이든 마진이든 이제 이용할 수 없다. 프랑스에서만 바이낸스 이용자가 무려 200만 명이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이제 바이낸스 못 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왜 못 쓸까? 세계 1위 거래소고 뭐 이용자 수도 많을 거고 거래량도 많을 건데요. 이게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는 게 2023년도에 미국에서 엄청난 제재를 받았었죠. 자금 세탁 위반으로 지금도 미국 금융 사기 역사에서 탑5 안에 들 정도로 바이낸스가 어마어마한 벌금을 냈었고 장펑자오 창업자가 감옥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때의 이 기준을 들이대면서 바이낸스 니네는 아직도 위험한 것 같아, 덜 검증된 것 같아 라고 하니까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낸스만 유독 엄격하게 따지고 보니까 바이낸스가 자꾸 실패를 합니다. 그렇다고 바이낸스가 또 이 유럽 시장을 포기하진 않겠죠.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느슨해 보이는 그리스를 상대로 미카 라이센스를 따볼까, 뚫어볼까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요것마저도 최근에 실패가 되면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잠깐은 포기를 한 상황이다. 근데 또 좀 억울할 수는 있는 게 상대적으로 코인베이스랑 OKX랑 크라켄이랑 이런 데는 미카 라이센스를 다 땄어요. 그러니까 좀 이 입장에서 바이낸스 입장에서 조금 억울할 수는 있겠다. 그렇다고 포기는 하지 않는다라고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 바이낸스 임원들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EU 국가를 통해서라도 기필코 미카를 라이센스를 따고 유럽 시장을 장악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아까는 이제 타이였는데 이거는 의외죠. 자의로, 즉 자신의 의지로 미카법에 넣어준다고 하는데도 이걸 마다한 간 큰 기업이 있었으니 그게 세계 1위 스테이블 코인 기업 바로 테더입니다. 의외죠. EU 미카법 요거 스테이블 코인에 위험하다라고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들어가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테더의 CEO가 사실은 테더사에 이거 위험한 법이야 이렇게 외쳤는데 여기 라이센스 자체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런 기준이 있으면 넣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이거는 매우 위험한 규제다라고 하면서 나 이거 안 들어가 자의로 안 들어간 겁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미카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준비금 60%를 예금자 보호도 되지 않는 예금 형태로 유럽의 소규모 은행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이 유럽의 소규모 은행들을 뭘 믿고 이거를 준비금의 대부분을 맡기느냐? 나 이거 안 해. 그래서 그리고 이 소규모 은행들이 뭐 중소은행 이름도 알 수 없는 은행들이 뱅크런을 맞는다면
이거 처리할 수 어렵고 그럼 테더 전체가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미카는 충분한 검토가 없이 제정된 법이다. 4억 명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 이거 안 하겠다라고 뭔가 전략적인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유럽 시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테더가 왜 이런 어, 선택을 했냐면요. 은행 예금, 그럼 은행 예금에 맡기면 이자를 받겠죠. 근데 이게 한국의 예금 이자보다 유럽이 더 낮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2%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현재 미국의 국채 이자 뭐 적게는 4.5%에서 5% 가까이를 받고 있으니까 이자만 해도 두 배가 넘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준비금에 대한 이자로 이미 테더사는 뭐 인원별 순이익, 영업이익으로 뭐 거의 세계 1위,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래서 나왔지만 은행이 망하면 어쩔 건데 이 테더의 이 준비금 규모가 뭐 국채로 지금 대부분 들고 있지만 뭐 국가급이잖아요. 한 10위권 내로 지금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자도 이자인데 이게 너무 많다는 거죠. 소규모 은행들에게 넣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2023년도에 역시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 때 서클이 뭔가 위기에 처하는 걸 테더가 잘 지켜봤습니다. 서클이 이 실리콘밸리 뱅크에 이제 일부의 현금을 맡겨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잠깐 묶였어요. 주말에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할 때 주말에 사사삭 하면서 그냥 망했었거든요. 근데 그 주말에 이제 좀 뭐랄까요? 뱅크런이 나면서 준비금을 빼올 수 없게 되니까 서클이 난리가 났었죠. 뭐 뱅크런 나오고 뭐 USDC의 패깅이 뭐 0.8달러 근처까지 떨어지면서 사달이 나는 걸 보니까 아 이거 위험하다. 은행이 망할 수도 있고 보호도 되지 않으며 심지어 규제를 받아서 또 막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테더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놨냐면요. 뭐 대부분이 이제 미국의 국채를 갖고 있고 그중에 대부분이 켄터피츠 제럴드라는 상무장관의 회사죠. 여기 핵심 파트너에게 국채를 맡겨놨어요. 물론 이 외에도 어디에다가도 국채를 맡겨놓긴 했겠지만 공개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튼 핵심 파트너는 상무장관의 이 회사고 이 회사랑은 이미 뭐 지분을 섞는다든지 뭐 서로 투자를 해주고 하면서 뒤를 봐주는 그러니까 테더가 잘못되면 상무장관도 잘못되는 이런 이제 혼합 구조로 가면서 그래도 켄터피츠 제럴드가 좀 보호를 해주겠지. 이렇게 좀 안전하게 해놓은 상황인데 지금 유럽의 소규모 은행을 뭘 믿고 어마어마한 국채 이 준비금을 넣어놓을 것인가? 안전하지도 않고 돈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유럽 시장을 포기할 정도로 이런 좀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판단에 당연히 큰 손해도 감수가 되겠죠. 그래서 테더사에 어떤 손해가 이제 끼쳐지는지 한번 또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7월 4일에 나왔던 기사가 요겁니다. 레볼루트라는 뒤에서 좀 소개 드리겠지만 유럽에서 굉장히 큰 코인 거래소이자 주식 거래소이자 은행까지 품고 있는 그냥 슈퍼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USDT를 상장 폐지해버리는 초강수를 둡니다. 물론 유예 기간은 8월 말까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7월 6일까지 USDT를 매수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지금부터는 이제 테더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8월 말까지는 보유분을 매도를 하든지 외부로 뭐 빼내든지 아무튼 이거 안 쓸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 9월부터 테더 혹시 들고 있다? 이거 들고 있을 수 없으며 법정화폐로 뭐 유로 같은 걸로 자동으로 전환을 시켜버릴 거야. 이거 완전히 그냥 퇴출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크냐면요. 생각보다 레볼루트가 규모가 큽니다. 얼마나 큰지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쉽게 얘기하면 26년도 월간 이용자 기준으로 코인베이스보다 많이 쓰는 금융 쪽, 유럽 쪽에서는 알아주는 슈퍼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바이낸스가 세계 1인 건 아마 다 아실 거고, OKX도 꽤나 큰 거래소고, 코인베이스는 1억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갖고 있는 미국 최대 거래소죠. 레볼루트도요, 한 7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입자 수로는 코인베이스보다 좀 아래 있지만 유럽의 최대 핀테크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러니까 가입자 기준으로는 그런데요. 거래소 영향력, 즉 26년 월 평균 이용자 수요 기준으로는 코인베이스보다 위에 있어요. 위로는 바이낸스와 OKX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은행인지 알 수가 있겠죠. 특히나 남북한의 그 국민 숫자가 한 7천만 명 조금 넘으니까 거의 그 정도 숫자, 한국의 전 남북한 국민 수와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다. 그리고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여기는요, 원래는 은행과 주식거래소가 주 거래소였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로빈후드랑 비슷하다. 은행이랑 주식거래소였는데 코인 쪽으로 조금씩 발을 넓혀가는 굉장히 큰 거래소였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연계돼 있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큰 금융 밑에 은행도 있고 주식거래소도 있고 코인 거래소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간 K뱅크랑 업비트가 같이 있는 그런 느낌이니까 상대적으로 사람을 유인하기가 쉽겠죠. 뭐 RWA 시대가 오면 토큰화도 있으면서 은행도 연계가 되면서 코인과 주식과 해외 송금과 환전과 모든 것이 가능했던 슈퍼앱이었는데 요 유럽의 최대 슈퍼앱 중에 하나를 놓쳐야 된다. 조금 타격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크라켄 이런 데는 이미 그 미카 라이센스는 받았지만 그래도 USDT가 없는 상태에서 유럽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종료를 받았거든요. 지금 최근에 뭐 바이낸스가 퇴출이 되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 이미 테더는 작년 말 25년 12월부터는 코인베이스에서 USDT 나갔고요. 뭐 크립토닷컴, 크라켄 등등 쭉 다 나갔다. 그러니까 USDT가 없는 상태에서 유럽에서 장사를 해야 된다. 지금 뭐 타격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테더가 뭐 당장에 망하느냐? 그렇기는 정말 어렵죠. 이미 너무 많이 커졌고요. 유럽을 제외한 뭐 아시아, 아프리카, 뭐 아메리카, 뭐 다른 쪽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송금과 결제 쪽으로 뭐 디파이도 일부 쓰이고 있어서 사실 유럽을 버려도 테더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요약을 하자면요. 미카법이 시행이 되면서 단기 피해를 보는 곳은 공교롭게도 아까 바이낸스도 있고 테더도 있고 조금 중국 계열이 많았다. 뭐 우연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반대로 미카법의 수혜는 누가 볼까? 이것도 재밌게로 자의가 있고 타의가 있습니다. 먼저 자의로 수혜를 보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혜를 보는 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뭐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USDT가 이제 공백을 맞게 되니까 그 틈을 2위 업체인 USDC와 서클이 차지할 것이다. 미카 인가도 이미 확보를 했고요. 유럽의 여러 거래소들의 채택도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서클과 함께 거의 같은 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코인베이스도 수익을 공유하니까 여기도 미카 대응도 완료를 잘했고 규제 친화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서클과 코인베이스는 유럽에서도 조금 잘 나갈 수 있겠다. 뭐 좀 준비를 열심히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코인베이스는 알겠는데 서클엔 최근에 안 좋은 뉴스가 있었죠. OUSD인가 뭔가가 나와서 뭐 하루에도 마이너스 17%가 떨어졌다고 하고 위기라고도 하고 최근까지도 뭐 좀 빌빌거리고 있다. 주가가 별로 안 좋다. 근데 이거 수혜 보는 거 맞느냐? 뭐 이런 또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잠깐 밖으로 나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쌀 때 많이 사서 비싸게 많이 판다. 이게 이제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공식이라고 하는데, 자, 쌀 때 많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쌀 때 살려면 그 기업, 그 코인은 위기가 와야 됩니다. 그쵸? 근데 제가 맨 뒤에 써놨지만, 투자의 성공 여부와는 별도입니다. 별도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요. 여러 변수가 있지만, 쌀 때 살려면 그 기업이 위기가 와야 되는데, 그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쵸? 저는 서클이 위기가 왔을 때 그래서 뭐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좀 뭐 사긴 샀었어요. 이거 많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위기 때 많이 살려면 돈이 있을까요? 물론 뭐 사업을 하시든지 월급을 받든지 해서 꾸준히 그렇게 돈을 얻는 건 필요한데 문제는 그걸로 많이 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활비도 있고 쓸 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힘들 때 많이 사기 위해선 해지 자산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많이 드렸으니까 이제 잔소리는 그만하도록 하고 아무튼 뭔가 뭐 달러든 뭐 금이든 뭔가 주식이든 뭔가 헬스케어 주식이든 금융이든 뭐 우량주든 배당주든 뭔가 해지 자산이 있어야지만 그거를 팔아서 위기 때 많이 살 수 있다. 저는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나름 이제 노하우를 갖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관심 종목을 갖고 위기 때 해지를 파는 뭐 이런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서클로 들어가 보면요. 이 뉴스 때문에 마이너스 17%나 떨어졌었죠. 오픈 USD가 무려 140여 개의 기업 참여를 결정하면서 서클에 굉장한 경쟁자가 나왔다. 여기 보시면 뭐 비자, 뭐 마스타, 블랙락에 한국에서도 뭐 삼성전자, 두나무 뭐 다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서클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점유율을 뺏길 것이다. 물론 큰일 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하락폭이 좀 과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나왔던 기사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국에서는 바로 반응이 왔습니다. 우리가 회원사라고 지금 삼성전자에 뭐 두나무에 신한에 뭐 K뱅크에 카카오에 엄청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OUSD에 참여했던 기업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 나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기사 보고 처음 알게 됐는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40여 개 중에 뭐 대부분은 뭐 연락도 해보고 하긴 했겠지만 그럼에도 조금 이 기사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 기업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가장 큰 삼성전자는 공식 협의 자체가 없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예 아무것도 몰랐다. 물론 삼성증권, SDI, 뭐 카드 이런 데서 두나무 지분을 사고 관심이 있는 건 맞지만 이 OUSD에만큼은 나는 모르고 그리고 업비트도 프로젝트 참여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모회사인 두나무는 제안을 받긴 받았는데 검토해보겠다라고 얘기만 했지 여기에 내가 들어간다든지 정식 계약 이런 건 없었다. 신한금융그룹, K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떡하니 이름이 들어가더라.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공식 참여 확인은 나오지 않았는데 자꾸 내 이름이 들어가서 논란 대상에 포함됐다. 네, 이런 걸 보시면 제 기준으로 볼 때는 물론 OUSD도 뭐 하반기에 출범을 하고 뭐 협업도 많이 하고 또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서클이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점유율 뺏긴다. 그렇지만 조금 제가 볼 땐 퍼드 17%까지 떨어지기엔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이런 걸 좀 노리고 이렇게 좀 세게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최근에 뭐 좀 이것저것 해지를 조금씩 팔아서 서클을 좀 샀다. 왜냐면 위기 때 싸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복할지 성공할지까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좀 세월을 보내고 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자의로 이제 수혜를 보는 곳이 있었고 타의로 어떻게 말하면 얼떨결에 단기적으로는 미카법의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코인이 있었으니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미카법이 전면 시행돼도 파생상품 시장은 규제가 제외된다.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있다라고 지금 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게 우리가 몇 달간 계속 들었던 하이퍼 리퀴드입니다. 아스터도 탈중앙화 거래소긴 하지만 하이퍼 리퀴드 이 친구들은 지금 암호화폐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뭐 대세이자 이렇게 조정장이 계속 이어지니까 뭐 롱숏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돈도 엄청나게 벌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규제에서 빠졌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역차별 논란이 있을 정도로 오히려 수혜를 본다. 규제를 받는 게 전혀 없고 유럽에서 계속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글쎄요, 이게 오래 갈 거라고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규제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뭐 미카법도 있고 클래리티 법도 있고 지니어스도 있고 지금 코인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가냐 마냐 그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게 법이 완벽하게 처음부터 잘 이렇게 포함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과도기라고 본다면 아직 미규제지.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있고 정책 공백에 따른 단기적으로 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하이퍼리퀴드는 전혀 타격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하이퍼리퀴드가 안 좋아지느냐? 반대편 의견도 있죠. 그러니까 투자가 참 어려운 게 이런 부분 같습니다. 유럽의 규제로 인해서 뭐 쫓겨날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만, 최악의 경우 뭐 쫓겨난다든지 뭔가 규제를 뭐 부합을 못해서 뭔가 피해를 본다. 그러면 나중에 또 어떻게 갈 것이냐?
반대편에는 유럽에서 쫓겨났어. 그러면 미국의 제도권 안에 들어가면 되지. 미국 제도권에 합법적으로 또 편입이 될 가능성도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물론 CM이라든지 뭐 아이스라든지 큰 거래소에서는 하이퍼리퀴드가 눈에 가십니다. 근데 파일을 뺏어가니까요. 그렇지만 적어도 트럼프 정부 현 정부 상으로는 하이퍼리퀴드에 좀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겠다. 물론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여기서도 클래리티가 이제 걸고 넘어지는데요. 클래리티가 하이퍼리퀴드랑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퍼리퀴드를 이제 클래리티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탈중앙화 거래소로 별도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중앙화 거래소라 하면 이런 거고 탈중앙화 거래소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게 너가 무슨 거래소야 라고 하면서 뭐 유니스왑도 그렇고 맨날 소송하고 힘들게 했는데 덱스의 하나의 이제 군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이건 뭐 하이퍼리퀴드의 뭐 좋은 거겠죠. 그리고 SEC 관할이야, CFTC 관할이야. CFTC가 지금 이쪽을 탐내고 있죠. 하이퍼리퀴드를. 그래서 CFTC 관할로 넘어간다면 지금까지 규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들어오지 못했던 기관들, 뭐 헤지 펀드들, 뭐 퀀트 투자 뭐 이런 분들이 CME만 이용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하이퍼 리퀴드에 공식적으로 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또 이것도 하나의 논란인데요. 윤리조항과 함께 이 코드 개발만 하는 이 사람들을 자꾸 규제를 하고 감옥에 넣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개발자의 책임을 클래리티 법이 통과돼서 낮춰준다면 아마도 탈중앙화 거래소 쪽으로도 합법의 문이 열리면서 오히려 미국의 제도권 문이 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유럽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까지 본다면 이러저러 해서라도 그래도 하이퍼리퀴드는 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업비트에도 없고 비썸도 없죠. 코빗에만 있으니까 유동성은 또 굉장히 낮고 그래서 뭐 그런 단점은 있지만 아무튼 하이퍼리퀴드가 의외의 뭐 지금 단기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좀 현황을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결론을 맺어 보자면요. 현재는 코인이 거대한 기득권 세력들과 싸우면서 진짜 제도권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굉장히 불안한 과도기를 지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규제가 명확해진다면 결국에 큰 돈의 물줄기는 그들의 선택을 받은 코인들, 기업들, 거래소들 위주로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생존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